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완전히 뒤집혔죠. 재건축 단지 딱 한 곳에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거든요. 대치동 로또 청약 경쟁률은 무려 1025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기존 부동산 상식이나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는 비현실적인 수치였죠. 다들 목표는 똑같았습니다. 당첨만 되면 그 즉시 10억 원이 넘는 현찰이 굴러들어오는 그야말로 확정된 대박을 쫓았던 겁니다. 대치동이 어딥니까? 대한민국 교육열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곳에서 집이란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닙니다. 상류층으로 가는 티켓 그 자체죠. 시공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최고급 브랜드인 DH를 내걸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럭셔리한 아파트를 짓겠다고 선언했죠. 국민 평형인 33평 분양가가 22억 원이었는데요. 주변 시세는 이미 36억 원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의 기적이었습니다. 계약금만 딱 걸면 순식간에 14억 원이라는 돈이 내 자산으로 꽂히는 셈이었으니까요. 기존 재건축 조합원들은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서 상상도 못할 부를 거머쥐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입주를 불과 몇 주 앞둔 2025년 8월,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모든 걸 영원히 바꿔버렸습니다. 내용은 섬뜩했습니다. 아파트를 빚 담보로 내놓지 않으면 새집 문턱도 못 밟게 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시공사가 모든 세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조합원들이 공사비 빚을 떠안지 않으면 열쇠를 절대 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거죠. 무려 2,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이 터지면서 프로젝트가 마비됐습니다. 화려한 럭셔리 라이프의 꿈이 벼랑 끝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빚 내역을 보니 대출 원금만 1,700억 원, 거기에 시공사에 못 준 공사비가 600억 원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자였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 800만 원씩 빚이 불어나는 상황이었죠. 조합원들이 막아야 할 피말리는 출혈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받으려면 1인당 11억 7천만 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또라던 꿈이 1년도 안 돼서 빚더미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그야말로 멘붕, 파산 위기에 내몰려 패닉에 빠졌죠. 입지 완벽하죠. 브랜드 최고죠. 숫자도 좋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태 뒤에 숨겨진 세 가지 구조적인 원인을 파헤쳐 볼 겁니다. 강남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시스템의 썩은 환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뼈아픈 경고를 줍니다. 거래가 너무 완벽해 보일 때 진짜 위험은 바로 우리 눈앞에 뻔히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무너짐의 시작은 빚 독촉장이 날아오기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부자들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위치는 기가 막힙니다. 동부간선 도로랑 올림픽대로가 코앞이라 차만 타면 수도권 어디든 시원하게 뚫립니다. 쇼핑은 또 어떻고요? 코엑스 스타필드나 명품 백화점이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편리함과 럭셔리를 다 갖춘 독보적인 곳이죠. 의료 인프라도 빵빵합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응급 상황이 생겨도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하이엔드 브랜드 DH를 달았습니다. 31개월 연속으로 브랜드 평판 1위를 찍은 바로 그 이름이죠. 16층짜리 건물 8개 동이 들어서는 이 걸작은 선택받은 282 세대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성역과도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분양으로 나온 건 고작 72세대뿐이었습니다. 당첨되는 게 다이아몬드 줍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했죠. 그 몇 안 되는 집을 차지하려고 7만 명이 넘게 몰려들었습니다. 진짜 선택받은 운빨,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전쟁터였죠. 당첨된 사람들은 인생 최고의 한 방을 터뜨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수십억짜리 자산을 확보했으니까요. 기존 조합원들의 어깨에도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DH 브랜드의 대치동 입지니 이 투자는 절대 실패할 리 없는 방탄조끼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완벽하다는 확신이 독이 됐습니다. 심리적인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재무 상태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설마 그럴 리가 하며 무시해버린 겁니다. 2021년 사업성 검토 때 비례율이 130%가 나왔거든요. 조합원들은 다들 신의 한 수를 뒀다며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재건축판에서 비례율이 100%만 넘어도 남는 장사라고 하는데 130%면 이건 거의 전설적인 대박 수치거든요. 1억 원을 투자하면 1억 3천만 원의 가치로 돌려받는다는 뜻이니까 이만한 투자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첨만 되면 무조건 떼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준 꼴이 됐죠.
33평 분양가가 22억 원으로 묶였는데 바로 옆 동네 같은 평수는 이미 2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으니까요. 투자자들은 계산기 두드려 보니 앉은 자리에서 13억 원 버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재테크 상식을 뛰어넘는 숫자였죠. 세금 내고 이사비 다 빼도 남는 게 워낙 많으니 집주인들은 로또 1등 당첨된 기분이었을 겁니다. 117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계획은 아주 꼼꼼해 보였습니다.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일반 분양금, 그리고 상가 분양 수입으로 나누어 낼 계획이었죠. 돈 들어올 구멍이 공사비를 딱딱 메워주는 아주 완벽하고 아름다운 자금 생태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꿈은 아주 위험한 도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단지 내 명품 상가들이 가장 비싼 값에 완판될 거라는 전제 조건 하나에 모든 걸 걸었던 거죠. 2025년 초 서울시와 대치동 조합 사이에 아주 은밀하고 논란이 될 만한 거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합이 서울시의 기부 체납 명목으로 20억 원을 내는 대신 주거 평등 원칙을 어긴 걸 눈감아주기로 한 겁니다. 겉보기엔 그냥 행정 절차 같았죠. 하지만 그 서류 밑바닥에는 강남 엘리트들의 콧대 높은 자존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소셜 믹스였습니다. 임대주택 사는 사람과 집주인이 섞여 살게 해서 차별을 없애자는 정부 정책이죠. 임대 세대랑 일반 분양 세대를 같은 동, 같은 층에 섞어서 누가 임대 사는지 모르게 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치동 조합은 이 원칙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소셜 믹스, 즉 통합이 자신들만의 특별한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를 완전히 다른 동으로 떼어놓기 위해 동호수 추첨 방식의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건 명백히 서울시의 도시계획 규정을 무시한 처사였고 관할구청은 즉각 강력한 제재에 나섰죠. 공정하게 다시 배정하느냐 아니면 벌금을 내고서라도 분리를 고수하느냐. 조합원들은 망설임 없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조합원 150명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은 무려 20억 원. 남들을 섞지 않기 위해 각자 1,300만 원 정도를 기꺼이 내놓은 셈입니다. 30억 원이 넘는 집에 사는 그들에게 1,300만 원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껌값에 불과했으니까요. 강남의 자존심이 돈으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보다 계급 나누기가 더 중요했던 거죠. 비극적인 건 이 20억 원이라는 거금이 프로젝트나 동네, 심지어 집주인들에게조차 아무런 실질적 이득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지도 공사 품질이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한 자존심세였을 뿐이죠. 더 큰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전 세계 금융시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할 때 거액의 현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2025년 초가 되자 대출 금리는 무섭게 치솟았고 상가 분양 시장은 이미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현금 한 푼이 아쉬운 생존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존심을 세우느라 수십억을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그 돈을 아껴뒀다면 어땠을까요? 곧 닥쳐올 빚더미의 파도를 막아줄 소중한 방파제가 됐을 겁니다. 상가 분양가를 좀 낮춰서라도 팔거나 몇 달치의 살인적인 이자를 막는 데 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돈은 사라졌고 프로젝트의 재정 건전성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자금 구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해하려면 요즘 재건축 사업이 어떤 돈으로 굴러가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통 이런 사업은 세 가지 기둥으로 버팁니다.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 일반 분양으로 들어오는 돈, 그리고 짭짤한 상가 매각 수익이죠. 그런데 DH대치 에델루이는 구조가 좀 기형적이었습니다. 전체 세대수가 고작 282가구밖에 안 됐거든요. 그중 무려 200여 가구가 기존 조합원 몫이었고 일반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건 겨우 72가구뿐이었습니다. 일반 분양 비율이 겨우 25%. 보통 사업이 안정적이려면 40에서 50%는 돼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죠. 일반 분양 비율이 낮다는 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공사비로 쓸 외부 자금이 그만큼 적게 들어온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물량조차 비싸게 팔아서 구멍을 메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대한 자금난에 직면한 조합은 결국 마지막 희망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바로 고급 상가 매각이었죠.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최고급 상가를 수천억 원에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싹 갚자는 거였죠. 이건 안전장치 하나 없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상가가 제값에 안 팔리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플랜 B도 비상금도 없었고 혹시 모를 시장 침체에 대비해 대주단과 미리 말을 맞춰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수지타산 계산은 여긴 대치동이니까 무조건 팔린다라는 아주 위험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부자들의 논리는 단순했죠. 여긴 대치동이잖아?
누군가는 반드시 최고가를 주고 살 거야. 조금만 버티면 자신들이 부른 비싼 가격을 맞춰줄 큰손이 나타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런 집단적 낙관론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태로운 바구니 하나에 재정적 달걀을 몽땅 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상가가 안 팔리는 한 DH 대치 에델루이의 자금 기반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마침내 냉혹한 글로벌 경제 현실이 강남 부동산의 환상을 덮쳤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무섭게 올리기 시작했죠. 0.5%였던 금리가 순식간에 고통스러운 3.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자 부담이 급증하자 부동산 시장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는데 그 중에서도 상가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출을 잔뜩 끼고 상가를 사던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두세 배로 뛴 이자를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금리가 오르니 예전엔 1년 이자로 1,500만 원이면 되던 상가가 갑자기 3천만 원을 내야 유지되는 애물단지가 된 겁니다. 부담이 2배가 되니 투자 가치는 반토막이 났고 대출을 이용하려던 매수자들은 등을 돌려버렸죠.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앱이 급성장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동네 상권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직접 가는 것보다 편리한 디지털 소비를 선호하게 됐고 동네 상가들은 안정적인 세입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조합은 치명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 곧 장사하기 좋은 곳이라고 믿어버린 거죠. 대치동이 주거지로서는 절대 강자일지 몰라도 단지 내 상가는 유동 인구가 적고 쓰는 사람만 쓰는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진짜 알짜 상권은 학원가 메인거리나 대치역 사거리 그리고 은마상가 같은 특정 구역에만 몰려 있으니까요. DH 대치 에델루이 상가는 그저 입주민들이나 이용하는 편의 시설일 뿐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일 매력은 없었던 겁니다. 투자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이 딱 나왔죠. 조합이 부른 가격으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걸요. 매수자들은 훨씬 낮은 가격을 불렀지만 조합원들의 콧대 높은 자존심은 현실적인 가격 인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대치동 부동산에는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믿음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시장의 차가운 현실은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말이죠. 시장 상황에 적응하지 않으려는 이 고집 때문에 상가 매각 절차는 멈춰버렸고 프로젝트의 핵심 자금줄은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조합원들이 대박을 치고 빠지겠다는 환상에 갇혀있는 동안 거시 경제 환경은 무서운 속도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은행의 모든 주요 지표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장이 길고 혹독하게 조정될 거라고 경고한 거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성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매수자들이 변동성 크고 비싼 시장에서 발을 뺐으니까요. PF 대출은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합니다. 빚을 갚으려면 미래에 들어올 예상 수익이 계획대로 딱딱 실현되어야만 하거든요. 만약 그 미래 수익이 늦어지거나 줄어들면 불어나는 이자와 밀린 대금 때문에 전체 금융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023년 중반쯤 되자 이미 여러 재건축 현장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주단이 위험해진 건설 부문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PF 대출 연장이 거부되면서 많은 현장이 당장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공사들은 자재비랑 인건비가 올랐으니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압박했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돈 풀던 시대는 끝났다고 비싼 값에 상가 팔 생각 말고 당장 현금부터 확보하라고 입이 닳도록 경고했습니다. 경제 흐름이 바뀐다는 신호가 그렇게 분명했는데도 대치동 조합은 재무계획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가 분양가를 낮추거나 다른 자금줄을 찾을 생각은 않고 오직 강남 명문가라는 자존심 하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여긴 대치동이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이 만연해서 좀 더 신중하게 가자는 내부 목소리는 묵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총회 때마다 지도부는 불안해하는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DH 브랜드와 입지가 성공을 보장한다면서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 주소가 가진 위상이 결국 제대로 된 투자자를 불러올 것이고 모든 돈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라고 큰소리쳤죠. 하지만 2024년이 지나도록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금리는 높았고 상가를 살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조합은 결단을 내리는 대신 상가 분양 마감일만 계속 뒤로 미뤘습니다. 입주 전 막판 기적을 바라면서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건 구명보트나 조명탄도 없이 폭풍 속으로 배를 몰고 나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상가가 안 팔릴 경우를 대비한 플랜 B조차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금융 충격에도 조합 전체가 흔들릴 판이었죠. 입지가 완벽하다는 그 자부심이
오히려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되어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현실을 못 보게 만든 겁니다. 외부 전문가들과 시장의 경고는 철저히 무시당했고 결국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2025년 7월 현실의 거대한 파도가 긴급 공지문의 형태로 조합을 덮쳤습니다. 프로젝트의 거대한 PF 대출 만기가 10월 28일로 다가왔는데 조합 수중에 갚을 현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였죠. 이 소식과 함께 더 충격적인 요구가 날아왔습니다. 입주민들이 자기 새 집에 담보대출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총 부채가 2,300억 원까지 불어났는데 이건 입주민들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 산더미 같은 빚에는 원금 1,700억 원에 밀린 공사비 600억 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고급 상가가 안 팔리니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프로젝트 자금줄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죠. 부도를 막으려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합은 새로운 대주단에게 2,300억 원 리파이낸싱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주단이 받아줄 유일한 담보는 조합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아파트뿐이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대출 동의서에 도장 안 찍으면 열쇠 못 줍니다. 라고요. 꿈에 그리던 집을 10년이나 기다려온 가족들에게 입주도 전에 집이 저당 잡혔다는 소식은 잔인한 배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새 삶을 축하해야 할 자리는 차가운 법적 계약서와 빚 보증의 현실로 바뀌었고 그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내 집에 들어가려면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이었습니다. 애초엔 1억 7천만 원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최종 청구서는 무려 11억 7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액수죠. 비용이 10배나 폭등하면서 약속됐던 로또 수익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2025년 8월 11일 조건부 입주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명품 단지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용어였죠. 대출 동의서에 사인한 주민만 열쇠를 받을 수 있었고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 집 문 앞에서 서성여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당장 융통할 현금 10억 원이 수중에 없었으니까요. 새 거실에서 하룻밤 자보기도 전에 집을 통째로 담보 잡히는 계약서에 서명해야만 했습니다. 열쇠를 받는 건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앞날을 알 수 없는 고생길이 열리는 우울한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입주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내 전 재산이 거대한 빚을 갚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런 심리적 타격 때문에 단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활기찬 새 동네의 모습 대신 우울함이 짙게 깔렸죠. 이 위기는 집주인만 덮친 게 아닙니다. 전월세 시장에도 충격을 줘서 이사 오려던 세입자 수백 명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거액의 보증금을 맡겨야 하는 전세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건물에 잡힌 엄청난 빚 때문에 대출도 막혔으니까요. 은행들은 융자가 꽉 찬 아파트엔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했고 나라에서 해주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도 그림의 떡이 됐습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붙잡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추가 비용까지 사비로 내주겠다고 약속하는 처지였죠. 강남시장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됐어야 할 꿈의 입주는 대신 구조적인 금융 실패를 보여주는 뼈아픈 반면교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을 막아줄 방패가 될 줄 알았던 DH라는 브랜드의 명성은 이제 처절한 법적 공방의 배경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다 프로젝트가 영원한 파산으로 표류하는 듯 보였던 2025년 10월 상황은 급격하고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조합 지도부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이 지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만큼 파격적인 상가 전략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조합 이사회는 미분양된 상가 공간을 최고급 스포츠, 웰니스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급진적인 안을 내놓은 겁니다. 침체된 소매상권을 우회하기 위해 거대 기관, 운영사 한 곳을 유치해 시설 전체를 통매각하려는 전략이었죠. 곧 전설적인 호텔 신라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SHP가 이곳의 운영을 맡을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 웰니스 업계에서 최고급 럭셔리의 상징으로 통하는 자신들의 명품 피트니스 브랜드 반트의 지점을 이곳에 낼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초일류 브랜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해결되지 않는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던 집주인들에게 갑작스러운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기관 매수자, 금융 파트너들과의 협상은 한 달 내내 급물살을 탔고 양측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쉼 없이 달렸습니다. 이 중대한 상가 매각건에 대한 최종 투표를 위해 12월 5일 운명을 가를 조합원 총회가 공식적으로 잡혔습니다. 이 통매각으로 들어온 수익금은 조합이 진 빚 무려
2,300억 원을 전액 상환하는 데 즉시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침내 확실한 출구 전략이 보이자 현대 엔지니어링도 만기가 다가온 단기 대출의 연장을 돕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이 단지에 좁지만 기적 같은 탈출구가 생명줄처럼 내려온 셈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낙관론을 펼치며 모든 최종 정산이 2026년 초반이면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조합원들의 비례율이 당초 목표했던 130% 이상으로 결국 회복될 거라는 예측까지 나왔죠. 이런 재정적 회복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위기를 겪으며 가족들이 입은 깊고 긴 마음의 상처까지 지울 순 없었습니다. 원래 입주 예정일이 고통스러운 몇 달 동안 미뤄지면서 많은 주민은 서울 곳곳에서 피말리는 임시 거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새 집을 갖는 기쁨은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는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의 기억으로 영원히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 전월세 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들이 단지의 복잡하고 위험한 법적 대출 문제 때문에 입주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빚은 해결됐지만 DH 대치 에델루이는 무리한 대출과 부실한 관리가 빚어낸 재건축 사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대한 기념비로 남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최고급 동네라 해도 경제의 중력 법칙은 똑같이 적용되며 지속 불가능한 금융 구조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 사례는 투자자들이 브랜드 이름값에 취해 뻔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드는 소위 강남 불패 신화의 치명적인 결함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이 붕괴는 우연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건전한 리스크 관리보다 자존심과 아집을 앞세운 일련의 선택들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DH 대치 에델루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이 아닙니다. 우리 주택시장 내부의 도살인 훨씬 거대하고 구조적인 취약함을 보여주는 증상이죠. 고금리 기조가 기약 없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역의 수십 개 재건축 현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사업장들이 공사비와 이자 부담이 통제 불능으로 치솟는 상황을 겪으며 대치동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대치동 사례가 유독 특별한 건 명문 동네라는 타이틀이 완벽한 경제적 면죄부가 될 거라는 맹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투기적인 상가 분양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재건축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국가적인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제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비해 조합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도록 PF 대출 규제를 훨씬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투자자들도 이제야 브랜드 파워가 탄탄한 사업 계획이나 현실적인 수요 예측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손쉽게 벼락부자가 되던 시대는 이제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빠르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이제 전 재산을 걸기 전에 조합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뜯어보며 스스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분양가 상한제를 선보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인위적인 수요만 부추기고 사업 수익에 목을 조른다는 지적 때문이죠. 비평가들은 실제로 오르는 자재비에 맞춰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게끔 정책을 더 유연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지금의 시스템은 승자든 패자든 모두를 빚과 법적 분쟁의 굴레에 가둬버릴 겁니다. 대치동 입주민들에게 새 집의 화려한 외관은 치열했던 경제적 생존의 대가라는 무거운 짐과 영원히 맞바꾼 결과일 겁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라 해도 부실한 장기 재정 계획의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강남 불패의 신화는 지금 역사상 가장 냉혹하고 뼈아픈 현실 자각 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을 주시하는 다른 사업장들이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은 브랜드보다 투명성과 초기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텅 빈 명품 상가의 적막함은 집주인들에게 자존심을 내세운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매일매일 상기시켜줍니다. 부동산은 이제 단순히 입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하고 냉혹한 글로벌 금융 환경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심층 취재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부동산 대박이라는 코리안 드림이 근본적으로 망가진 건 아닌지 자문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맹목적인 낙관론에서 벗어나 경제적 가능성의 한계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철저한 데이터 중심의 접근법에 있습니다. 2,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실수와 오만이 빚어낸 인재였습니다. 유동성보다 체면을 앞세운 선택들의 연속이었고 가장 위태로운 금융 기반 위에 꿈을 쌓아 올린 결과였죠. 조금만 신경 썼다면
누구나 경고 신호를 볼 수 있었지만 강남이라는 이름의 화려함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우리는 보장된 대박 뒤에는 종종 숨겨진 대가가 따르며 그것이 결국 약속했던 부마저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서울 곳곳에 새로운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지금, 대치 에델루이네의 교훈은 건물의 초석 하나하나마다 깊이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불안, 단순히 자산의 시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에서 오는 안정감과 마음의 평화일 테니까요. 지금은 그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자기 집 현관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한 달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마지막 이자가 모두 정산되고 상가가 사람들로 붐비게 된 후에도 마음속에 남은 이 상처는 아주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겠죠. 우리 사회는 이제 한탕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가치와 건전한 장기 투자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다음 세대를 위해 더 투명하고 튼튼한 주택 시장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동네라도 냉혹하고 무자비한 세계 경제의 중력 법칙 앞에서는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강남의 마천루 너머로 해가 저무는 지금, 우리는 우리 모두가 가진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치러야 할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해온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투자자 각자의 몫이겠지만 데이터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현대 한국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복잡한 힘과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갚아야 할 담보대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화려한 겉모습과 고급 브랜드 이름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항상 들여다봐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급 아파트의 몰락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겠지만 이 도시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직과 투명성, 그리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경제라는 단단한 땅 위에 집을 짓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주거지역 중 한 곳이 겪은 금융 붕괴와 더딘 회복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룬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여정에는 지혜와 신중함, 그리고 집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